네, 그럼 이어서 특별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HBM, HBF, 첨단 패키징 등 초고속 반도체 인프라는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강연은요, HBM의 개념과 구조를 정립해 세계 최초 상용화에 기여한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님이 HBM의 패권 경쟁, 피지컬 AI 시대의 반도체 질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의 김정호입니다.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6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직위원 여러분,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반도체 HBM 연구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거기를 넘어서서 HBF, HBS, 그래서 미래 AI 컴퓨팅은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느냐를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페이스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졌을 때 또 구조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이제 80년에 대학을 입학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같은 분야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남들이 만든 컴퓨터 아키텍처, PC 시대는 인텔이 주도했고 또 모바일 시대에는 퀄컴과 안드로이드가 주도했다면 AI 시대에는 과연 무엇이 핵심일까? 어디에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크리에이티비티가 일어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AI 시대의 변방 국가에서 패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밤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힘든 게 잠을 자야 된다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꾸준히 이제 HBM 연구를 하면서 이제 AI 연구도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AI에 필요한 게 HBM이니까 AI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새로운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AI가 지능이 에이전틱 AI든 피지컬 AI든 어디서 그 지능이 오는가 그거를 끊임없이 생각했는데 수학인가 알고리즘인가 트랜스포머 모델인가 젠슨 황 때문인가 뭐 그랬는데 결론은 메모리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퀄 메모리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억력이 인간보다 너무 좋으면서 빨리빨리 끄집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결과를 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럼 앞으로 컴퓨터의 혁신은 메모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젠슨 황도 그런 생각해서 그런지 요즘 한국을 자주 들어오고 와서 삼겹살도 굽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요. 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총액으로 보면 미국도 반도체 엔비디아가 주가 총액 1위고 일본은 키옥시아죠. 낸드 플래시 메모리 회사고 한국도 삼성 하이닉스가 1, 2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빠르게 거기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0분 강연의 결론은 미래 AI는 반도체 메모리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그 시대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계속 이끌어가서 반도체 메모리뿐만 아니라 AI 컴퓨팅 더 크게 나서 AI 시대에 우리가 주권 국가로 갈 수 있고 제 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이익만 한 1,000조를 만드는 건데요. 그런 나라를 제가 뭐라 그러면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천조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하이닉스, 삼성 임원들 만나면 한 3년 전에 그때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삼성전자. 근데 10만 전자 가자 뭐 이렇게 외치고
100만 닉스 가자 이랬더니 슬쩍 웃어요. 뭐 저 교수가 뭐 저러냐. 근데 요즘은 안 웃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올 겨울에는 100만 전자 가자, 500만 닉스 가자 한번 이렇게 외쳐보려고 그럽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업이 1,000조씩 이제 순이익이 나면 세금만 한 몇백 조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인데 그래서 한 300조 거두면 젊은 사람들한테 아파트 지어주고 아기 낳으면 1억씩 주고 우리 노후 자금 없어도 요양원 뭐 잘 럭셔리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자, 오늘 결론 다 얘기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AI는 저는 문화, 경제, 사회, 인류 전체에 큰 불의 발견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줄 거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100년 갈 것 같습니다. PC 시대가 한 30-40년 갔나요? 모바일 시대가 한 10년 갔나요? AI 시대가 100년 갈 것 같고요. 그 AI 시대의 30년은 에이전틱 AI라고 저는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AI가 해주는 거죠. 피지컬 AI는 에이전틱 AI 중에 껍데기를 씌운 로봇 씌운 에이전틱 AI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근데 에이전틱 AI가 되면 토큰을 그렇게 많이 써요.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인풋 아웃풋이 지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킬로바이트 수준인데 앞으로 메가바이트까지 왔고요. 앞으로 기가바이트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좀 예측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1,000조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실제로 그러면 10의 9승인데요. 그 계산할 때 필요한 핫 메모리가 제곱에 비례해요. 기가바이트의 제곱이면 10의 16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테라바이트가 10의 12승이니까 테라바이트의 100만 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가 뭐 수백 기가바이트밖에 못 쓰거든요. AI 컴퓨터가 HBM을 쓰든 뭐 DDR을 쓰든 그러니까 100만 배나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현상을 메모리 폭발인데 그 돈을 누가 댈 거냐가 토큰 이코노믹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렇게 많은 토큰 양을 생성하고 하는 효과적인 컴퓨터는 뭘까 봤더니 HBM, HBF 메모리 계층 구도더라라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의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제가 AI 시대가 어떻게 도는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AI를 많이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AI 워크플로우입니다. 한 10개 정도 쓰고 있고요. 한 달에 한 150만 원 돈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1,000만 원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적게 쓰시면 미래 좀 직업 경쟁력이 위험하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자녀한테 대학 보내면 등록금 내잖아요. 서울대 총장님 계신데 요즘 서울대 등록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 정도 해서 잘 다녔는데요. 대학교 등록금 대신에 토큰 비용을 내야 될 겁니다.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AI를 되게 다양하게 써보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는 저희 연구실은 HBM 설계를 AI로 자동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하고 하루 종일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노트북 해nom하고 퍼플렉스인데 이런 자기만의 미래의 AI의 워크플로우를 에이전틱 AI로 바이브 코딩해서 각각 제 생각에는 몇 년 내에 전 국민이 1인당 1 에이전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각자의 이 AI 플로우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전에는 교수가 대학원생 일 많이 시키는 게 일 잘하는 거거든요. 요즘 별로 학생들 연락 안 시킵니다. AI가 대신해 주는데 제가 새로운 분야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생한테 세미나 시켜요. 그리고 요약하고 뭐 이런데 요즘 안 그럽니다. AI가 다 대신해 주고 그래서 미래에는 제가 에이전트 뭐 100개 써서 일하면 대학원생 없이도 지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앞으로 AI 시대가 어떻게 될 건가 2026년대를 예측해봐서 한 20개 되는데 한번 보시죠. 반쯤은 이미 맞고 좀 일부는 제가 개정했습니다만은 이게 다
토큰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AI가 똑똑해진다는 건 토큰이 늘어난다는 거고 메모리가 늘어난다는 거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고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AI 사업은 금융 사업이 된다라는 그 돈 많이 찍고 채권 많이 발행하고 IPO 가는 AI 회사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겁니다. 거기에 약점 하나가 메모리인데 1번이 리즈닝 앤 띵킹 답만 주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LLM이 우리한테 답은 한 줄로 주지만 그 안에는 수십 페이지 보고서가 작성되고 회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주가 어떻게 돼 하면 답만 하시겠어요? 한 팀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AI 백그라운드에는 많은 리즈닝과 띵킹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토큰 양의 증가. 두 번째는 멀티모달. 과거에는 텍스트 위주지만 이젠 이미지, 사운드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동영상이 대부분 사람이 만든 거라면 앞으로 미래는 AI가 만든 동영상 보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다 토큰 양이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메모리 사이즈가 1000배는 더 필요합니다. 이게 1번, 2번 가는 게 다 곱하기입니다. 덧셈이라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데요. 곱하기라는 거는 다 메모리 용량, 토큰 용량이 비례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가면 바이브 코딩인 퍼스널 AI인데요. 믹처 오브 엑스퍼트 바이브 코딩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 퍼스널 AI는 뭐냐면 AI가 지금은 미국 출장 간다면 SNS 이메일 주소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성향을 파악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냥 챗GPT한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을 챗GPT, 제미나이,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나에 대한 대화 기록, 내가 뭘 원했고 나한테 뭘 생성했고 내가 뭘 보여줘. 그래서 평생 살아서 죽을 때까지 모든 기록을 AI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딱 적합한 결과를 내주는 거죠. 여행을 예약하든 쇼핑을 하든 뭐 병원을 예약하든 나한테 최적화되는 거예요. 그걸 퍼스널 AI라고 저는 부릅니다. 자, 제미나이 제가 한테 아니 퍼플렉스한테 뭐 컴퓨터 아키텍처 뭐 공부하려고 물어보면요, 어떤 단어는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단어가 있고 어떤 때는 컴퓨터 아키텍처 관련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래요. 나한테 답할 때 당신이 평소 때 물어보던 거 보면 컴퓨터 아키텍처에 관심 있지,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지 하고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그러니까 이게 B2C 입장에서 특히 구글이 강한데 AI 비즈니스에서 개인한테 돈을 가장 끌어가는 방법은 쿠팡처럼 개인한테 맞춤화되는 거죠. 그러려면 저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런 데이터가 뭐냐면 콜드 메모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필요한 데이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래서 샌디스크하고 키옥샤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여섯 번째 리얼타임 트레이닝은 뭐냐면 과거에는 사전 학습이 중요했어요. 사전 학습에 필요한 반도체가 GPU예요. GPU 시대는 갔다. 왜냐? 사전 학습해도 헐루시네이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대학교 졸업했다고 알 수 없어요. 새로운 지식 나오면 참고 자료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답을 내줘야 돼요. 그 헐루시네이션 문제와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 시대는 갔다. 그런 방법이 뭐냐면 추론이라고 그래요. 추론은 정답 보면서 책 도서관 찾으면서, 그래서 추론의 시대의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검색 능력이에요. 빨리빨리 찾아서 내 자료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와 검색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추론 시대. 그래서 추론을 저는 인퍼런스라고 하지 않고 리얼타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일곱 번째는 뭐냐면 평생 학습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물어본 거를 10년 후에 물어봐도 10년 후에 너 뭐 어떻게 했지 하고 하려면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학습을 한다는 건 계속 토큰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핫 토큰이 있고 콜드 토큰이 있는데 내가 막 지금 계산하는 데 필요한 HBM에 필요한 메모리뿐만 아니라 평생 나하고 AI가 했던 기록을 다 갖고 있어요. 에이전틱 AI는 뭐냐면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응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프로세스를 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 AI가 저 대신에 인터넷 예약하고 저 대신에 은행 구자를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프로토콜을 MCP라고 합니다. 멀티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거는 엔트로픽이 리드하고 있고요. 제가 에이전틱 AI 하나를 고용하면 수백 개의 에이전트가 또 서브로 고용이 돼서 제가 돈 내는 만큼 다양한 능력을 종합해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 거를 A2A라고 그래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 이런 방식을 리드하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자체를 만들어서 나한테 돈을 끌어가는 거죠. 저는 하는 일 없.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AI 에이전트는 내가 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오픈플로우고요. 그 다음에 AI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AI, 내 개인 컴퓨터에 있는 AI. 그래서 개인 컴퓨터에 있는 AI를 두르기 위해서 AI PC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도 또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미래에는 100개의 에이전트를 씀으로써 1인이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저 대신에 100배를 더 토큰을 생산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에이전트의 특징은 저는 잠도 자고 휴식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는데 24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큰 생산량이 하루에 제가 1시간 AI를 쓰는 게 아니라 24시간 쓰고 100명이 쓴다면 곱하기 하면 수천 배 토큰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메모리가 바틀렉이고, 메모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너무 비싸다는 거. 앞으로 PC 한 대가 1,000만 원을 갈 거고 핸드폰 하나에 1,000만 원 갈 때 누가 그 돈을 낼 거냐?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누가 공급할 거냐? 이런 바틀렉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V 캐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파일을 주고 번역해와 이렇게 시키면 그걸 번역을 하는데 먼저 인공지능 언어로 바꾸는데요. GPU가 주로 합니다. 그걸 KV 캐시라는데 이 메모리 용량이 엄청 커요. 이걸 핫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HBM 갖고 안 돼요. HBM은 256GB가 안 되는데 테라바이트 정도가 필요하고, 미래는 1000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숏텀 메모리는 HBM 같은 게 수요가 증가하지만 롱텀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가 또 수요가. 그래서 완전히 그 메모리 회사는 돈방 속에 앉은 거죠. 그다음에 노클릭 AI는 지금은 여러분들의 AI를 쓰려면 계속 클릭 선택의 과정인데 앞으로는 알아서 더 한다는 거. 더 미래에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하면 된다는 거. 나중에는 AI 글래스 쓰고 보기만 하면 알아서 해주는. 그러니까 인간한테 더 접점으로 다가와서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이제 에이전트가 가까이 오는 거죠. 다 모두 제가 AI 글래스로 보면 다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모리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어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럼 하루 종일 해도 된다는 걸로 알고, 뭐 점심이야 맨날 먹는 거고 휴식이야 맨날 하는. 지금 에이전틱 AI가 우리 대신에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게 뭐 밥 먹을 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에이전틱 AI를 누가 하느냐? B2B는 클로드가 도미넌트한 것 같고요. B2C는 구글이 도미넌트한 것 같은데, 오픈 AI가 요즘 부산하죠. 자신 없죠. 여기 왔다 한국 오기로 했다가도 취소하고 뭔가 내부에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런데 에이전틱 AI의 능력은 어떻게, 제가 간단히 생각하면 LLM 능력, 인공지능 능력인데 트랜스포머 모델이 되면서 거의 똑같아져 버렸어요. 수학 다 똑같아요. 오히려 능력은 메모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와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액세스, 아까 생태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프로토콜로 누군가 한다고 치면 메모리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대학원생 연구실은 학생들은 1인당 하는 개씩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는데요. 오픈클로우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개 장단점이 있지만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명령을 보내면 알아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HBM 설계하고 대답도 하고 24시간 우리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를 제가 기점으로 하면 학습의 시대에서 인프런스, 추론의 시대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추론의 강력한 반도체는 메모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부터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되면서 1인당 에이전틱 AI. 그래서 여러분들이 AI에 관심 있으면 오픈클로우 까져갖고 자기만의 에이전트를 하나씩 키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통해 그랬는데, 제가 일을 뭐 어디 멀리 휴가를 가서라도 카톡으로 일 시키면 에이전트, 저 대신에 에이전트가 100개가 서로 일을 나눠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걸 상상으로 했는데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노트북에 설치한다, 뭐 이런 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에이전트가 구글 에이전트, 뭐 클라우드 에이전트면 나에 대한 모든 권한과 정보가 거기 다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제 은행 구자, 뭐 모든, 그러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으니까 내 개인 컴퓨터에 중요한 정보는 담아두고 간단한 LLM은
여기서 하고 클라이언트 마스터 에이전트는 거기다 두고 서브 에이전트를 구글 거 쓰고 클라우드 쓰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의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AI PC 한 1,000만 원짜리를 집에 자기가 몇 대를 갖고 있느냐가 재산 정도를 결정하고, 그래서 결혼하려면 서로 이제 소개팅 하다가 옛날에는 뭐 시계 꺼놓고 하는데 요즘 앞으로 미래는 집에 몇 바이트 갖고 계세요? 몇 테라바이트세요? 아파트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자가예요? 월세예요? 뭐 이렇게. 왜냐면 그 빌려서 쓸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자기만의 그 개인 AI를 가지면 AI PC를 가져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컴퓨터 화면이 윈도우가 더 이상 아니고 무엇을 도와드릴까 저 화면 하나 떠서 말만 하면 다 하게. 지금은 클릭 하잖아요. 이제는 윈도우 화면에 오픈 AI 채팅창이 뜨는 걸로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AI를 저 대신에 하려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요. 대만에서 나온 그 뉴스로 보면 128GB LPDDR이 들어가는데 그걸로 택도 없어요. 테라바이트나 100테라바이트가 들어. 그러면 집에 억대 개인 PC를 가져야 돼. 안 그러면 구글 거 써야 되면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근데 어떤 게임이든 메모리 용량이 계속 증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건 미래 기업은 100명을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를 100명을 고용한다. 그러니까 미래 인재는 사람 잘 고용하고 뭐 이런 거보다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고 통화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때부터 에이전틱 AI를 키우고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사업하고, 특히 경영대는 이걸 필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피지컬 AI는 뭐냐면 이런 논리적인 것과 뭐 창조적인 걸 넘어서 내가 운전을 이렇게 쓸 때 자동차가 어떻게 갈 거냐, 뭐 물리적인 현상까지 공부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인데요. 피지컬 AI의 물리 현상을 공부하려면 물리 이론식을, 물리학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보하거나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돌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다 메모리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AI는 메모리 AI다. 자동차가 운전하면서 쾅 충돌하고 이런 현상을 다 기억해 뒀다가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어려운 거는 학습이나 추론을 리얼타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1초 후에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용량뿐만 아니라 속도가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메모리가. 그래서 앞으로 미래 메모리가 AI의 혁명을 주도하는데 거기는 속도와 용량이다. 속도는 밴드위스라고 표현하고요, 용량은 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엄청난 토큰이 생기고 메모리 비용이 들고 전기 비용을 드니까 지금은 토큰 맥싱이라고 최대한 메모리 AI를 많이 써라 그러는데 아마 자기 연봉만큼 쓸 거예요. 제가 연봉이 1억이라 그러면 1억만큼 쓰는데 나중에 1억 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어? 그러면 1억 효과가 썼다 이러면 한 사람을 해고할 것 같아요, 그 비용으로. 자, 그런데 그걸 이제 ROI라고 그러는데 미래는 ROT라는 세상이 올 것이다. 토큰을 얼마나 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토큰 비용이 메모리든 전기 비용이든 다 이게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동산업하고 비슷하다. 좋은 길목에 장사하면 장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월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월세는 건물주한테 가고 건물주는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은행의 대출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융산업이 돼야 AI 산업이 돼. 처음에는 전 AI가 대단한 수학이고 대단한 뭔 줄 알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반도체와 메모리와 전기고 결국은 돈 찍어내는 데가 세계 패권을 차지한다. 중국은 인민자본, 미국은 돈 찍어내는 자본. 두 개가 결국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돈은 없지만 메모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트 7까지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꼭 제가 메모리 종교 집단 같아요. 메모리가 중요하다. 메모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클로드에서 소스 코드가 약간 리키지가 있었는데 의도했든 의지 않든 사실은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 X가 뭐냐면요,
제가 클로드한테 코딩을 짜달라고 그러면 혼자만 짜는 게 아니라 3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짜고 그러니까 평가 에이전트가 그 평가 내려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저한테 보낸 거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메모리와 컴퓨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Y는 뭐냐면 제가 챗GPT 쓰다가 딴 일 하잖아요. 12시간 메모리를 안 지우고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야 전에 썼던 보고서 이렇게 고쳐좀 바로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지워버리면 무슨 얘기세요? 이런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전트가 12시간을 대기하고 있대요. 그럼 메모리가 또 더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 퍼플렉스도 띄웠다가 제미나이도 띄웠다가 클로드 동시에 해요. 왜냐면 얘가 결과 나오기 동시 세션. 그래서 2배 하면 실제로는 8배가 걸리더라. 퀄리티, AI의 퀄리티와 퍼포먼스 얼마나 빨리 주느냐, 얼마나 좋은 정보냐, 헐루시네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나한테 똑같이 해주냐 있느냐가 다 메모리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AI가 12시간, 우리가 인간이 잠자는 것처럼 AI가 12시간마다 잠자면서 메모리를 콜드 메모리를 한 메모리를 옮기고 리어레인지 작업하는데 그때 역시 오토 드림이는데 메모리 용량이 또 증가하더라. 그래서 AI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퀄리티가 개인화되고 헐루시네이션 없는 거지만 얼마나 쿠팡처럼 빨리 제공하느냐인데 그거를 타임 퍼 아웃풋 토큰이라고 그래요. 토큰 하나당 나오는 속도. 거기 보면 제가 보면 GPU가 나눠주게 돼 있는데 GPU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12인치 전체로 해서 용량을 키우는 게 있는데 그게 세레브라스인데 거기 메모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쌓으면 되지 않냐, 디램처럼. 너무 뜨거워서 녹아버려서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젠슨 황이 뭔가 자꾸 치킨 먹으러 오고 삼겹살 먹으러 오고 공 던지고 카이스트 안 오고 서울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봐라 이렇게 대전까지가 좀 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메모리 밴드위드, 메모리를 얼마나 빨리빨리 데이터를 공급하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컴퓨터의 중심이 CPU였고요. 그 옆에 메모리가 그냥 액세서리로 붙었고 용량이 모자라면 더 생산해 이랬고 더 생산하면 가격 후려치고 갖고 노는 거죠, 장난감으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다 보니까 컴퓨터가 GPU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보다 엔비디아가 주가 총액 1위가 된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약점이 메모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작년 올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SRAM부터 HBM, HBF, SSD 메모리 팩토리를 우리가 장악하자. 나중에 새틀라이트를 만들어도 여기를 우리가 장악하고 우리가 메모리를 관장하고 가끔 GPU한테 CPU한테 일을 시키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걸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도 바뀌어야 하고 많은 걸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날이 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총액이 엔비디아를 넘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황당하죠, 그죠? 제가 그래도 일론 머스크보다는 덜 황당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주식 샀는데 주식이 지금 또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황당해요. 근데 아침에도 새틀라이트에서 크리스탈 반도체 결정 성장하자 황당하지만 선도 국가는 그렇게 해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언어하고 리스펙트하고 투자하고 그게 미국의 힘이고 창조적인 거의 힘인데 제 요즘 생각에 why not? 우리는 왜 못해? 한글도 창제하고 거북선도 창제했는데 믿는 자한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제가 10년 전부터 제 졸업생이 엔비디아 많거든요. 엔비디아 주식 사라고 믿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HBM이 우리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요즘은 이제 막 알아주니까 이거 딴 거 해야 되나 보다 이러는데 믿는 사람한테. 근데 꼭 믿으십시오. 주식은 꼭 이대로는 아니지만 이런 날이. 자, 리자수가 AMD CPU를 발표했는데요. 아래 위로 GPU 2개 더 이상 붙일 수도 없어요. 옆에 16개 HBM을 했는데 HBM은 16층이에요.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 GPU보다 메모리가 더 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저희 대학원생이 2010년도에 하이닉스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때 아무도 관심 없었고 이 비싼 거 누가 쓰느냐고 아예 그 부서를 문 닫은 회사도 있고요. 근데 저는 왜 계속했냐? 재미가 있어요. 극단적인 문제. 제가 요즘 왜 인공위성에 인공지능을 넣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 뭐 자꾸 붙이는 이유가 극단적인 문제가 거기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논문 쓰기 최고죠. 근데 외국에는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비가 없어요. 누가 뭐 HBM 한다고 연구비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돈도 많아도 사실 거두적거려요. 근데 이렇게 쌓자. 몇백만 원. 메모리는 핸드폰에 들어가면 몇만 원밖에 될 수 없고 PC에 몇만 원밖에 될 수 없다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저는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쌓고 온갖 세상의 문제가 다. 근데 기판을 실리콘을 썼어요. 다 PCB 쓸 때. 이거 왜 이런 비싼 거 쓰느냐? 열 전도율이 좋고 열 팽창 계수가 GPU하고 같고 1024 밴드위스를 높일 수 있고 가격보다는 상상력으로 했는데 이 그림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뭐 엘리베이터 설계하고 뭐 이런데, 근데 HBM4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요. 저기에 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속도를 높여야 되니까 빨리빨리 GPU하고 HBM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토큰을 빨리 생성하니까 GPU하고 HBM 사이에 차선 데이터 선수가 1024개인데 요번엔 2048로 한 거예요. 2배 높인 거죠. 앞으로 100만 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저 베이스 다이에 HBM 1층에 상가를 꾸민 거예요. 일종의 가게를 꾸민 거죠. 백화점까지 가지 말고 우리 건물에서 다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의 일부 기능을 HBM에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성능이 더 좋아지죠. 멀리 안 갔다 왔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저기 HBM4의 베이스 다이는 삼성은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재용 회장이 젠슨 황도 안 만나주는 거죠. 자신이 있는 거죠. 하이닉스는 저 베이스 다이를 TSMC에서 해요. 생태계가 이렇게 다른 거죠. 근데 하이닉스는 저 베이스 다이를 10나노 공정인가 이렇게, 삼성은 4나노 돈 더 쓴 거죠. 잠시 하이닉스가 방심해서 요즘 1등이라고 돈 더 써야 돼. 아니면 TSMC가 말을 안 들었거나. 근데 어쨌거나 삼성은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같이 TSMC하고 같이 하니까 커다란 생태계의 안정적인 반면에 그러니까 시장이 크죠. 근데 삼성은 직접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GPU가 HBM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 그림하고 맞아드는 거죠. 또 하나는 설계를 누가 하고 그래서 삼성과 TSMC, SK 하이닉스하고는 두 개의 생태계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 하나는 GPU의 일부 기능을 일러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GPU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웬만한 건 우리끼리 하자는 거예요. 반란을 꿈꾸는 건데, 또 하나, 지금까지는 HBM은 1대1로 GPU한테 노예처럼 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HBM4, 5부터는 저희 연구실의 주장은 HBM끼리 소통하자. 내가 메모리가 좀 남으면 내 거 주고 HBM끼리 채널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좋게 보면 효율을 높이는 거지만 반란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끼리 협동 노조 만들자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이쪽 GPU 도와주고 저쪽 GPU. 큰 그런 현상이 이미 도와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D2D 링크라고 하고요. 근데 HBM5에서는 1층에 HBM인 GPU가 들어가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럼 온돌방 위에 메모리가 있으니까 메모리 성능이 확 떨어져서 아예 GPU를 반을 떼서 HBM 옥상으로 올려서 맛있는 식당, 잠실에 100층짜리 매일 위에 고급 식당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GPU를 옥상에 올리자는 거예요. 옥상에 올리면 좋은 건 뭐냐면 물탱크를 위에 지니까 냉각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몇 년 후에 혹시 이런 거 어디 신문에 발표되면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메일 유업 회장님, 부회장님 만나면 한 박스만 메일 유업 보내주시고요. 홍보실장님 아셨죠?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람의 상상력은 먼저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저 이런 자료 엔비디아 구글 다 보냅니다. 삼성 하이닉스 가스라이팅 하는, 너희들 생각해봐 이거 못 벗어나 하고 경고를 주는 거죠.
뭐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박사 논문으로 그런 구조로 갔더니 기존의 GPU HBM보다 저희가 제안한 구조를 했더니 그 토큰을 만드는 시간이 반 이하로 줄더라 이런 거예요. 새벽 배송하는데 4시간 걸리냐 2시간 걸리냐 그 차이예요. 근데 물류 창고를 아파트마다 설치하자는 게 제 주장인 거죠. 미리 갖다 놓자는. 그러니까 예측 능력이 또 중요해지는데 AI 알고리즘은 우리가 알고리즘 공부해 보면 트랜스포머 모델은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에는 맨 왼쪽처럼 GPU 옆에 1대1로 자기 보스만 결혼은 1대1이 좋은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도 있고 뭐 좋은데 맨 오른쪽은 다처 다부주의 아마 돈 많이 주고 좋아하는데 이러면 다 이렇게. 저거는 사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회는 좀 소신을 지키고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끼리 이제 그거를 CHBM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HBM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우리가 그래서 HBM7쯤 가면 HBM만으로 하니까 아까 용량과 속도가 중요하다는 KV 캐시가 너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되면서 지금보다 1000배나 용량이 필요하니까 낸드 플래시는 용량이 크니까 낸드 플래시도 쌓자는 게 HBF고요. HBF 하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어요. 샌디스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희한테 연락 오는 순서로는 자주 오는 그 이메일의 숫자를 보면 샌디스크가 제일 많이 와요. 그러니까 샌디스크 주가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죠?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태도가 얼마나 키옥시아가 아직 안 와요. 올 때가 됐는데. 근데 HBF에는 또 페타바이트만큼의 용량이 데이터 스토리지가 필요한 거예요. 공장이. 지금은 CPU, GPU를 거쳐서 HBM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컨트롤은 CPU 중심으로 이러니까 그게 컴퓨터 아키텍처가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는 바로 데이터를 HBM, HBF로 끌어오겠다는 게 제 주장이고 이때 옥상에 GPU를 넣으면 진정한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이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근데 이렇게 자꾸 쌓는 건 좋은데 쌓는 거에 어려운 점은 냉각이 어려운데요. 아예 반도체에 물을 흘리자 뒷면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를 설치하면 전기만 꽂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수도 배관까지 해야 되고요. 가끔 물이 질질 새면 이거 고쳐야 돼요. 근데 냉각수는 좀 해자더스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 이런 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구조로 가면 이게 로그 스케일인데요. 100배만큼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10배면 아마 젠슨 황이 이거 안 채택할 것 같은데 100배면 제 생각에는 구글, AMD, 엔비디아가 삼성 하이닉스에 더 자주 올 날이 있을 겁니다. 치킨을 매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킨 가자 이렇게. 자, 세레브라스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지금 찾으시죠. GPU가 계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GPU를 12인치 전체로 이렇게 만든 칩입니다. 주로 AI 국방용인데 근데 여기는 SRAM이라는 아주 빠른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44GB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주장은 여기도 HBM, HBF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만으로 안 되면 반도체 아래 또 SRAM을 쌓게 됩니다. SRAM은 D램보다 전기를 많이 쓰고 용량은 떨어지지만 속도가 100배 정도 빠른 거예요. 이것도 쌓을 것이다. 그거를 HBS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HBM 할 때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요. 오늘 HBS를 전 세계에서 오늘 처음 이 그림을 공개합니다. 저희 석사 학생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년쯤 후에 HBS 말 나오면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지나가다 저 보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커피 사주시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AI 시대에 돈 버는 거는 금강 시대에 돈 버는 거는 청바지와 곡괭이처럼 AI 시대에 돈 버는 거는 메모리하고 금융업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라키를 지배하는 데가 인프라를 지배하게 되고 빨리빨리 계산하는 데는 HBM이 더 유리하지만 우리의 평생 기록을 다 갖고 있기 위해서는 낸드 플래시와 HBF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D램 세상이지만
낸드가 더 중요해지다. 전 세계 낸드 만드는 회사 제 기억에 삼성, 하이닉스, 샌디스크, 키옥시아, 중국에 뭐 회사 하나 있습니다. 이런 회사 안 적으셔도 돼요. 뭐 그래도 기억하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AI가 다 좋은데 헐루시네이션도 없고 반응도 빠른데 시를 못 쓰더라고. 시를 쓰라면 쓰는데 감동이 없어요. 제가 이육사 시인을 좋아하는 거는 안동의 박물관도 가지만 인생과 시와 생명이 일치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뒤로는 딴짓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랬는데 그 따님이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김오김 여사인가? 이오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AI는 없고 AI는 눈물이 없어요. 화해도 없고 기억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여튼 뭐죠? 한 번 싸우면 평생 싸우는 관계가 돼. 근데 우리 가족이나 친구는 화해라는 게 있잖아요. 기억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단점은 눈물이 없다. 피지컬 AI도 눈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안 짜요. 이기고 승률이 높고 효율이 높은 쪽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우리 눈물 흘리면서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또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을 통해 올려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에이젠틱 AI 시대에는 한 사람이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래 국가 경쟁력의 단위는 기업이나 조직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개인이 될까요? 국가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일단 AI와 소통 능력. 우리가 뭐 조직의 장이든 기업에서의 매니저든 디렉터든 사람들한테 정확한 미션을 주고 평가하고 디렉션을 주고 비전을 하는 그런 리더의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를 잘 통제하고 사용하려면 자기 분야의 도메인 날리지뿐만 아니라 AI의 속성, 더 나아가서 그걸 이제 버티컬 스택이라고 하는데, 저희 분야로 보면 디바이스 피직스부터 반도체 이론, 회로 설계, 알고리즘, 컴파일러, 소프트웨어, 이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한 분야만 잘하면 됐는데 요즘 그게 거의 AI로 대체될 것 같아요. 근데 AI 능력이 부족한 거는 여러 스택, 도메인을 넘나들면서 통찰력을 가지는 능력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능력. 근데 이제 굳이 학부에서 더 열심히 한다면 그 도메인 중에 한 부분이야. 자기가 물리학이면 물리학, 경영하면 경영학, 수학이면 하나는 확실하게 AI보다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문제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걸 누가 길러낼 거냐. 기업에서는 그 AI 시키지 신입사원을 안 길러내잖아요.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사 이익 천조 시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 여력엔 한계가 있을 텐데요. 지금과 같은 반도체 회사의 이익 성장률이 지속 가능할까요?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PBR에서 PER로 밸류에이션 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호황기가 2, 3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천조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더 이상 그 부품 업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공급이고 시스템 퍼포먼스. 그러니까 PER, PBR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삼성 하이닉스가 한 10 정도면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20, 30 될 텐데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산업의 특성이 바뀌는 거고요. 그럼 2, 3년 후에도 계속 이 돈을 1년에 몇 천지씩 이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느냐인데, 제 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비가 있습니다. 아마 30만 원, 50만 원 정도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사용료가 한 10만 원 되고, 자동차를 쓰기 위해서는 뭐 기름값, 자동차 값, 보험료 다 하면 한
100만 원도 될 것 같고요. 주택 비용은 1000만 원도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저는 아마 의료보험비와 자동차 유지비 사이 정도로 결정되지 않을까. 왜냐면 AI가 없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버블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2, 3년 후에 드러나면 몇 개 기업은 AI 기업은 문 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멈췄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상상에는 우리가 집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전세든 월세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비 안 내고 우리가 직장생활 할 수 없잖아요. 은퇴하면은 뭐 지역 가입하건. 그래서 의료보험비와 자동차로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저 말씀이니까 자동차로 한 달에 그래도 한 40 정도? 40만 원. 네. 그 자동차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더 클 것 한 같습니다. 100만 원도 들 수 있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차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와 의료보험비 정도가 되면 버블이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AI 기업이 그만큼한 성능과 퍼포먼스 낼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HBF가 실제 제품으로 나오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며 어떤 국가와 기업이 주도하게 될까요? 한국 메모리 기업만 할 수 있는 기술일지 아니면 다른 낸드 강자라면 누구든 올라탈 수 있는 범용 기회일까요? 이에 네.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삼성과 샌디스크는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2027년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뭐 한 2028년이 아닐까 싶은데 왜 이렇게 HBM보다 개발 기간이 짧은가 보면 낸드 플래시를 이미 샌디스크나 하이닉스나 다 잘하고 있고 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쌓아봤잖아요. 그게 하이닉스의 가장 큰 강점 같아요. 그럼 샌디스크는 어떤 강점이에요? 굉장히 이노버티브 하더라고요. 적극적이고. 왜냐면 이게 기회니까 확실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가 밀어주더라고요. 물량이나 뭐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삼성은 너무 눈치 보고 있는데 최근에 들은 바로는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은 또 밀어는 확실히 하니까 세 개가 등수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장점은 뭐냐면 HBM만으로 쓰기에는 너무 속도가 안 돼요. HBM과 HBM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옆에.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한테 더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샌디스크는 엔비디아가 밀어준다는 거. 그러면 어느 기업이 더 채용할 거냐 봤을 때 저는 구글의 TPU라고 상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자꾸 일로 발을 담그면 메모리 업체한테 자꾸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하고 같이 지내는 거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잠바 입고 왔다 갔다 하지만 눈빛은 그래요. 저는 치킨 먹을 때 딸을 그렇게 대동하고 다니고 이런 정황을 자꾸 봅니다. 심리적인 게임에서 왜 그런가 이렇게 카이스트 안 오고 서울대 가고 왜 그러나 이렇게. 답은 하여튼 삼성 하이닉스는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해주신 답변을 마지막으로 또 특별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띤 강연을 해주신 김정호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